2026년 2월 23일 11시 1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꿈같은 취향 전람회 춘몽과 함께하는 히든풋볼 2회 스타트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히든풋볼은 춘몽과 함께합니다. 저희가 여러가지 제품을 돌려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번에 제대로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약간 딴 데다 뿌렸었는데 피부에 뿌렸죠. 섬유 향수니까 네. 물론 우리 몰랐어. 피부를 이 섬유처럼 뭐 다루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섬유 향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향수보다 좀 더 가볍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향수는 보통 뭐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왜 그 흰 핏줄 지나가는데 뿌리라 그러잖아요. 아, 이 팔. 요새 뭐 팔, 네. 목 있는데 맥박 그치 뭐 그런데. 그러면 더 잘 네. 퍼지는데 그게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지 모르겠는데 좋아. 그래서 좀 부담 가지는 분들도 있어. 몸에서 그 나는 거 조금 너무 세다. 아 그래? 그래서 오히려 섬유에 옷에 뿌릴 수 있는 거를 좀 더 선호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춘몽 섬유 향수 거기에 딱 맞죠. 또 은은한 느낌도 나기도 맞아요. 하죠 사실. 근데 저는 어쨌든 누군가에게 인위적인 향기를 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저 사실 이제 소신 발언하면 두 인물을 얘기하고 싶은데 아내가 향수를 엄청 좋아해요. 근데 그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잖아. 맞아. 무슨 향이 나는지. 그걸로 되게 좋다. 그다음에 또 한 명, 제가 웬만큼 주원이 형 얘기하는 것처럼 향 센 사람 좋아하거든요. 딱 한 사람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강성주? 예. 성주도 춘몽으로 바꿔야 돼. 성주가 쓰는 거 너무 좀 독해. 맞아. 좀 너무 독해. 강성주가 이상하게 외국에서 약간 이상한 향을 배워서 그런지 몰라도 크로아티아에서 크로아티아 그것 때문에 그런지 느낌도 하여튼 아니고 저기 뭐 약간 그 카타르 향수집 냄새가 나요. 나는 카타르 성주는 향수. 카타르는 말고 안 가봤는데 푸놈펜 냄새가 나요. 뭐? 푸놈펜 푸놈펜이 뭐야? 캄보디아요. 아마 어쨌든 굉장히 강력한. 예예예.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은은한 그런 느낌이 좀 나는 춘몽 여러분 너무 향이 좋. 지금 잠깐 뿌렸거든요. 확 은은하게 잘 퍼지네. 이게 아침에 리프레시 되기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향 좋은 거. 너무 좋아요. 성재 형은 제가 봤을 때 힘줄이랑 섬유에 같이 뿌리는 거야. 그래. 그래서 오히려 섬유 향수를 뿌려서 힘줄만이라도 안 뿌리시면 맞아. 그 향의 독함이 조금 빠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자, 베르가못, 상탈, 그다음 블랑쉬, 밤미셸 네 가지 향인데 유명 브랜드 향들이 있어요. 근데 좀 많이 고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레퍼런스 삼은 다음에 허들을 낮췄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우리 주말에 라이브 할 때 보면 춘몽 쓰시는 분들이 이제 계속 얘기를 드려요. 이거 너무 좋다. 가격 싸고 양 좋고 향 좋아서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히프 댓글만 해도 맞아. 춘몽 새 제품에 관심 굉장히 많이 가져주세요. 네. 그래서 자동차 방향제도 그렇고 이번에 섬유 향수도 그렇고 이스타 히든푸드 덕분에 관심 갖고 사게 됐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만족한다는 댓글들도 제가 많이 봐서 좀 뿌듯하더라고요. 네. 탈취력도 있으니까 이거는 저는 그 휴대해서 가지고 다니시는 걸 굉장히 추천을 하고 지속력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무방부제랑 무수에탄올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한데 시트러스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귤, 오렌지 이런 거 이제 시트러스 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이제 베르가못 생각하시면 되고 흡연하시는 분들은 상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난 무난한 게 좋은데 블랑쉬 그다음에 샴푸 같은 향 이런 거 이런 느낌. 제가 뿌린 게 밤쉘이에요. 밤쉘 네.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상큼합니다. 같습니다. 네. 향수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많은데 나 저 향 써보고 싶은데 근데 너무 비싸 양은 적어 그래서 많이 못 뿌리겠어 이러면 아깝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정확하게 딱 포인트를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춘몽이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춘몽에 대한 관심이 풍성한 히든풋볼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27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맨유 경기는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이제 촬영일 기준 내일 새벽 5시에 힐 디킨슨 스타디움 원정을 가는 맨유 경기가 있는데 그건 아직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4경기 보면 돼요. 첼시랑 번리, 맨시티랑 뉴캐슬, 노팅엄 대 리버풀 그리고 북런던 더비를 보면 되는데 그 전에 다른 경기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라고 그러면 안 맞지. 저는 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불멸의 기록이 되지 않을까 했었던 가레스 베리의 프리미어리그 출장 기록을 제임스 밀너가 깼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글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지금 시간 우리나라 시간 월요일 오전 기준으로도 제임스 밀러를 구글에 검색하면 654랑 축구공이 꽃가루랑 함께 위에서만 이렇게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654번째 네 번째 출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구글에서 또 준비를 되게 많이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글은 언뜻 생각했을 때 미국 기업이니까 축구나 이런 거는 그냥 별 무관심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뭐 AI가 한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들도 사커를 신경 안 쓰죠. 예, 역시. 그래서 대기록이거든요.
자주 반복드리는 얘기입니다만 어떤 업종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본인의 커리어를 이어간다는 건 정말 대단한 기록인데 654경기.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654경기 그리고 지금 다른 어떤 그 리그도 아니고 프리미어 리그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탑 리그 중에 하나인 리그에서 654경기 골키퍼도 아니고 맞아. 아 이거는 그냥 필드 플레이어잖아. 뭐 가레스베리도 뭐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했죠. 선수였지만 지금 특히나 이 데뷔 나이가 굉장히 일러졌잖아요. 그쵸. 17, 18 그때부터 이렇게 뛰죠. 데뷔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노장 선수 또는 이제 나이가 많은 선수들의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그 와중에 654경기 대단한 겁니다. 아 이거는 완전 리스펙입니다. 진짜. 네. 제가 기억하기로 밀너가 86년생일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 86년 1월 4일이라서 아, 그럼 빠른 86이네요. 그럼 제 사실상 친구네요. 8호. 네. 사실상 8호인데. 근데 이건 엄청난 기록이기 때문에 밀러는 뭐 그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뭐 메인스 팬들은 썩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밀러가 몸담았었던 팀들의 팬들은 모두 다 박수를 쳐줄 만한 그쵸. 엄청난 기록이 나오지 않았나. 밀너의 데뷔 당시 죽음 그러니까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16살의 나이로 데뷔를 할 때 16세 데뷔했구나. 네, 국내 기사를 보니까 주급이 70파운드였대요. 그러니까 13만 7천 원. 아. 첫 주급은 정말 이렇게 좀 적었던. 그러면 그냥 간단히 생각했을 때 월급이 100만 원이 안 된 거네.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원래 이게 뭐 워낙 어릴 때기 아마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떤 계약인지 모르겠는데 네. 아주 어렸을 때 계약이겠네요. 굉장히 유스 때 계약이겠죠. 그건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40세 49일의 나이로 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대단하다. 그래서 뭐 한국 나이로든 41살, 만으로도 이제 40살이 넘은 밀던데 가레스 베리의 기록을 뛰어넘어서 아예 단독으로 이 기록을 좀 새로 쓰게 됐고 베리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거는 마지막 웨스트브리치 알비온에서의 그 은퇴전 2시즌을 챔피언십에서 보냈어요. 맞아. 챔피언십에서 27경기를 뛰었는데 만약 이게 PL 경기였으면 그렇죠. 하는 생각은 들겠지만 그래도 그 베리의 기록도 엄청 났는데 그죠. 그것도 밀너가 넘었다는 것에 의의가 아주 큰 것 같고요. 진짜 성실함 그 자체 아닙니까? 그쵸. 이 선수는 리버풀 마이미 때도 나이가 이미 꽤 찬 베테랑인데 그 자전거 타면서 선수들이 그걸 많이 한대요. 뭐 산악 어떤 올라가는 뭐 어떤 프로그램으로 우리 그 헬스장 같은 데 가도 자전거 보면 무슨 코스 같은 거에서 시내 자전거인데도 약간 좀 난 코스를 우리가 네.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체력 테스트하는 그런 훈련을 운동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밀너가 항상 그런 데서 팀 내 1등을 했대요. 활동량, 체력 유지가 지금 한창 전성기 나이 때 있는 선수들보다도 굉장히 뛰어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를 이미 좀 여러 사례를 통해서 밀너는 좀 증명을 했었죠. 많은 분들이 요청하시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주원이 형 그거예요. 군대 편제. 근데 거기에 우리가 여러 선수를 다뤘지만 밀러도 전형적인 딱 군인상 아닙니까? 우리 그때 바클리, 맥토미니, 그래. 밀러. 예. 맥중사랑 막 이런 네. 얘기하면서 어쨌든 자기 관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필드 위에서 보여줬던 퍼포먼스도 그렇고 밀러의 대단한 기록을 잠깐 얘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사이트 제가 자주 보는 사이트에서 밀러가 리즈에서 뉴캐슬로 이적할 때 04년도에 500만 파운드였네요. 아 이적으로. 네. 당시 파운드 근데 그때는 파운드도 그때도 비쌌으니까 그게 얼마야? 100억인가? 100억 정도인데 어. 83억 정도. 그러네. 로 지금 책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100억이 채 안 되는 금액으로 그치. 이제 뉴캐슬로 이적을 하고 그런 다음에 22년을 뛰었네. 네, 그리고 아스톤 빌라,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에서 또 오래 뛰었고요. 그리고 브라이튼까지. 네. 근데 지금 사실 리버풀에서 선수 생활 끝내고 브라이튼 갔을 때 나이가 38이거든요. 그럼 이제 황혼을 보내러 간 건데. 네. 근데 거기서 3년을 뛰고 있어요. 38, 39, 40까지. 네. 지금 40입니다. 그렇죠. 보통 일이 아니야. 아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축구에서 좀 오랫동안 뛸 수 있는 포지션이 골키퍼. 뇌지는 좀 피지컬이 있으니까 최전방 뭐 이런 느낌인데 밀러 자리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더군다나 사실 뭐 필요하면 사이드백도 가고 여기저기 다 뛰잖아. 그러니까 사실 몸을 젊었을 때도 갈아 넣어야 되는 맞아. 포지션에서 많이 뛰었는데 네. 별 부상 없이.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가만히 있어도 이제 아파요. 아 정말로 제가 한국철도에 있었을 때 제 선배들 보면 일어나자마자 득득득득득득 해야 돼. 그러니까 뭘 맞춰야 이러면서, 돼. 스스로 뭘 맞춰야 되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이제 아플 라인데도 불구하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다. 물론 교체가 많긴 합니다만은 대단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타고나야 돼. 그래. 몸이 강골인 거야 이거. 타고나야 돼. 인자가. 네. 근데 이런 거 생각하면 또 역시 다른 의미로 지금 또 밀란에서 커리어의 말미를 보내고 있는 모드리치가 85년생입니다. 그 형도 미친 형이고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모드리치도 타고난 거지. 그래. 진짜. 그리고 또 이제
빠른 8호죠. 굳이 따지면 신두영, 신두영도 지금도 뛰고 있고 말도 안 되는 거. 이런 사람들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네. 리스펙트 자체다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이제 또 이제 58세의 미우라 카즈오시가 있거든요. 네, 그 지금 후쿠시마 유나이티드 FC에서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58세입니다.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곧 환갑이요. 네, 제가 이제 어제 얘기를 했잖아. 얘기하고 방송에서 얘기하고 왜냐면 LAFC와 맞아. 마이애미 경기에서 대단하다. 뭐 정말 나이 먹어서까지 이렇게 뛰는구나 하다가 미우라 얘기가 당연히 나왔지. 나오고 그리고 그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이제 요즘 숲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뛰는 방송을 하거든요. 형님이 숲의 미우랍니다. 이러면서 저를 잠시 뛰다가 러닝을 뛰다가 멈추게 하는. 멈추게 하는 어허. 네, 한 2분간 멈추게 하는 그런 채팅도 있었습니다. 네. 제가 뭐 이제 06년에 당시 아프리카 계정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맞네 형. 저 20년 됐습니다. 숲의 미우라. 네. 추우라. 어쩌. 예. 그렇습니다. 자, 다른 경기들도 좀 볼게요. 빌라 리즈 1대1 무승부. 빌라의 승점 드롭이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브랜트포드랑 브라이튼인데 분위기가 사실 상반되는 팀이거든요. 브라이튼은 네. 좋고 브라이튼은 이번 시즌 되게 안 좋아요. 그쵸. 근데 너무 중요한 타이밍에 브라이튼이 이겼어요. 예, 0대 2로. 브라이튼도 지금 강등권과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었는데 일단 이러면 웨스트햄하고 승점 차가 9점 차. 네. 좀 여유를 많이 벌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웨스트햄이랑 본머스는 0대 0 무승부. 웨스트햄이 승점 1점. 근데 토트넘은 승점을 획득하지 못했고 그거랑 같이 엮어서 본다면 노팅엄 포레스트와 네. 리버풀 경기 일단은 뭐 이거 보겠지만 강등권 지역은 노팅엄이 승점을 따지 못하면서 여기는 여전히 지금 혼전인 상황이고요. 오히려 웨스트햄이 좀 격차를 좁혔죠. 그렇죠. 1점을 땄으니까. 네, 희망이 더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수정궁과 울버햄튼 경기에서는 수정궁이 1대 0으로 승리를 했는데 요거 관련해서는 뒤에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거 글라스너 감독이 뭐 민심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네. 그다음에 썬더랜드와 풀럼 경기에서 1대 3 풀럼이 승리를 하면서 썬더랜드가 홈 무패 기록이 이제 깨지게 된 거죠. 이러면 이제 좀 리버풀만 좀 찜찜해지죠. 그렇지. 썬더랜드 원정에서 처음으로 이겼다. 진짜 잘했다 했는데 뭐지? 썬더랜드가 힘이 빠진 건가? 네. 그 경기에서 깨지기 게 두 번째구나. 네, 맞아요. 맞네. 리버풀이 먼저 깼는데 그 뒤에 풀럼이 또 깼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그때 그 유일한 타이틀을 가졌다는 약간 생각을 하고 있던 리버풀로서는 리버풀이 혀를 뚫어놓은 거지. 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예. 요즘 어제 경기력을 보니까 정말 썬더랜드가 약해진 건가라는 네, 그런 생각이 나쁜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수정궁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정궁이 최근에 분위기 진짜 안 좋아요. 근데 울버햄튼은 더 안 좋죠. 그렇죠. 라고 하기에는 그 팀과 비긴 팀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글라스너는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인터뷰나 사실 지금 팀에서 보여주고 있는 태도가 영 좋지가 않죠. 그렇죠. 인터뷰에서 그 크리스탈 팰리스 팬들이 최근 성적에 좀 불만이 있다 뭐 이런 뉘앙스의 질문을 받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말은 할 수 있는데 스테이 험블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직역하면 주제를 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약간 팬들한테 네. 현실 직시해 이거 한 거거든. 이거 감독이 이거는 싸우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팬들도 화가 난 거죠. 어. 그래서 이 보드진에 대한 비판 그리고 글라스너에 대한 비판까지 그리고 팬들에 대한 겸손함을 모르는 당사자들에 대한 비판까지 그 검은색의 걸개가 많이 걸렸어요. 셀러스트 파크 분위기가 되게 좀 안 좋았던 그런 경기였었죠. 근데 글라스너 감독은 그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크리스탈 팰리스를 이끌고 네. 엄청난 성과를 거뒀고 뭐 트로피 두개 FA컵 땄어. 우승도 하고 실드도 땄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고 있고 이 구단에 대한 야망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을 시즌 초부터 드러냈는데 뭐 팀이 이제 안 좋다 보니까 팬들도 마음에 안 들고 글라스도 나름 할 말이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보드진하고 어떤 갈등이 더 깊을 수밖에 없고 이거 나갈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네, 수순입니다. 수순이었었죠. 수순. 네. 이거 그냥 우리가 막간으로 자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바깥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나름의 사정을 가지고 살잖아. 근데 그 사정을 다 얘기하기는 힘들고 근데 그 와중에 대단히 많은 비판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뭐 축구 감독도 미디어를 접해야 되고 계속 바깥으로 알려지는 스타일의 감독이니까 이랬을 때 이렇게 미디어에 들이받고 요런 거를 할 것 같은가요? 아니면 그냥 지나갈 것 같은가요? 여기에 빙의하자면 그냥 지나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들이 오히려 좀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좀 뭔가 스스로 내가 좀 센 얘기를 해야겠다 하다가도 좀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게 좀 사람의 어쩔 수 없는 본능이라 보거든요. 뭐 팀이 나한테 지원을 안 해준 부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 있다고 해도 나도 돌아보면 내가 못한 게 좀 있을 텐데, 아니면 내가 이 사람들한테 좀 신뢰를 범한 게 있을 텐데, 그래서 괜히 막 조심스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계약 기간 동안에는 그냥 뭐 요즘 성적 안 나오는 거 너무 미안하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이 팀에서 거두는 게 목표다. 아마 이런 얘기를 저라면 하지 않을까. 만약에 그러면 한 시간이 지났어. 네. 끝나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팟캐스트에 초청받았어. 네. 게리 네빌이 나와가지고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몇 년 뒤면 그 유효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유효 기간은 한 15년 정도. 15년 정도. 나이 많이 먹고 네.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하겠다. 사실 그땐 그랬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막 이렇게 백발이 돼서 나와서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주원 형 어떤가요? 이게 제일 합리적이긴 하죠. 일반적이죠. 예, 근데 감정적으로 나서게 된다면은 아무리 짱구를 굴려도 내가 다음 팀에 뭐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야. 그럼 뭐 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 감독 커리어 이제 끝났다. 그럼 그냥 확 들이받고. 얘기하고 들이박는 것보다 이제 있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지. 그지 같았다. 네. 맨날 와가지고 뭐 이상한 헛소리만 짓거리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뭐 다른 감독직을 구해야 된다. 뭐 얘기가 잡이 있어야 돼. 나온다. 그러면은 좀 노멀하게 가겠죠. 사실. 또 왜냐면 다음 움직일 팀 보드들도 볼고 그렇지, 있을 거야. 그렇지. 제발아. 안 되겠다. 야.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글라스너는 어차피 올 시즌 끝나고 떠난다는 거는 본인이 기정사실을 오피셜에 떼었고요. 본인이 직접 뭐 얘기를 하고 댕기니까 네. 뭐.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러다가 중도 경질 되는 거 아닌가. 중간에 갈 수도 있어. 그래 이러면. 근데 지금 이런 인터뷰나 요즘의 성적, 이번 경기 이기긴 했지만 이것도 사실 그 톨로 아로코달의 페널티킥 실축이 그쵸. 또 딘 앤더슨이 막아서 또 울버햄튼이 골 기회를 놓치고 마지막에 수적 열세가 된 울버햄튼을 상대로 페리스가 겨우 골을 넣어서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도 결과도 안 좋은 상황에 이러다가 글라스너 계약 기간 못 채우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감독이 이제 떠나잖아요. 떠날 게 이제 기정사실화 돼 있고 본인이 떠난다고 했죠. 맞아요. 했어요. 했는데 이제 그러면은 팀이 와야 될 수밖에 그죠? 없습니다. 네. 안 그래도 에이스 공격에서는 에제, 뒤에서는 게이가 빠져 있는 상황에 이렇게 되면 뭐 계속 지고 있고 지금 남은 경기가 뭐 한 10경기 정도 남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강등권에서. 좀 벗어나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봤을 때 조금만 위기 생겨도 회복할 수 있는 지금 감독과 선수 간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보드진과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중도에 경질될 수도 있다. 근데 글라스너가 그 얘기는 했거든요. 현재 펠리스 선수들이 내년에 어디서 뛸지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하지만 난 2개의 트로피를 따낼 만큼 좋은 감독이었다. 그리고 이 얘기도 했어요. 게히 에제의 공백을 메울 만큼 내가 잘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비꼰 거죠, 지금. 있어서. 뭔가 내가 못한 것도 맞는데 상황 한번 이거 약간 그거죠. 니들이 해봐봐. 지금 그럴 상황인지 그런 느낌인 거지. 나간 선수에 비해서 구단에서 적절하게 지원을 해줬느냐? 안 해줬. 안 해줬죠. 그거 아니다. 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개인적으로 펠리스 보드진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페리시도 네. 그렇고 뭐 그러니까. 여기가 잘 저기 하지 못하니까. 네. 근데 그 생각이 들어요. 어제 우리가 피터 뱅크스였죠 주심이. 어제 맞아요. 네. 우리는 항상 주심에 대해서 우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괜히 뭔가 똥 묻히는 것 같아서 제가 욕을 많이 했는데 새끼라들이라고. 그렇게 욕하는 거랑 별개로 그 얘기는 자주 들었던 것 같고 어제 라이브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주심들이 잘하지 못하고 이런 거는 나랑 다르게 참 어려운 직업이다. 선택 안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축구 감독도 지금 뉴캐슬이랑 수정국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지난 시즌에 에디하우 감독 컵 따고 난 다음에 거의 뭐 국의 영웅이었습니다. 여기 2개 땄잖아. 분위기 장난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에디하우 지금 한국에선 이미 그냥 그 조장 됐고요. 명장에서 조장. 그리고 현지에서도 분위기가 조금 아슬아슬하다가 이제 최근에 약간 다시 반등을 좀 했습니다. 뭐 수정공 지금 이렇게 됐잖아. 축구 감독도 너무 어려운 직업일 뿐만이 아니라 사람 관계가 몇 개월 만에 와 하다가 딱 야 내려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아스날 팬들 사이에서는 항상 이슈가 되는 벵거라는 인물도 뭐 그렇게 영웅으로 추앙받다. 사실 마지막에 못한 건 맞거든요. 근데 그때 저렇게 어떻게 갑자기 끌려 내려오듯 하는 그 분위기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때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건데 성적만 놓고 보면 안 좋았던 건 사실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때 막 벵거 비행기 날라댕기고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나가라 그러다가 나가는 거를 결정하고
구장으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환호하는 걸 보고 되게 너무 이 여러 가지 감정이 그 복합적이라 그 어색했대요. 어제까지 나한테 나가라고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막 환호를 하고 있으니까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막 이러니까 이게 무슨 감정인지 좀 설명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죠. 사실 이제 감독 벵거와 이제 감독이 아닌 벵거는 그렇지, 다른 거지. 다르게 보는 거죠. 어. 그러니까 벵거가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은 일단 이 팀이 앞으로 나아가고 승리하길 바랬는데 벵거가 아스날에서 해온 역사는 인정하나 그렇지. 이제는 본인이 선택을 해서 나가야 우리가 새로운 길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 때문에 나가라고 한 거고 나간다고 결정하니까 그동안 고맙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길로 갑니다. 이제 당신은 확실한 우리의 역사가 됐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그 박수를 쳐주는 건데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 어제와 오늘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죠. 이게 네. 이런 얘기랑 딱 형이 지금 짚어준 얘기를 얘기하려고 그랬던 건데 엄청난 다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사실 한 명 개인이잖아. 그러면 그거를 감당하는 건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일 것 쉽지 같아요. 않죠. 그냥 예를 들어 볼까요? 염기훈 감독이었을 때 근데 그랬다가 그만두고 나왔을 때 그 사람이 수원의 레전드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잖아. 없지. 물론 팬들마다 스탠스의 차이는 좀 있어요. 그래도 하지 말았어야지 하는 분들도 있고 그쵸. 그래 그때 상황이 그래서 욕했습니다. 근데 당신은 레전드입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고 각자를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모이는 순간 이 사람은 한 명이고 다른 사람들은 집단이잖아. 그러면 그 어제 그 주심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 상황이 나라면 나는 견딜 수 있을 만한 요만큼의 멘탈도 없는데 진짜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 감독이라는 그 직업도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감독도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수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난 축구와 조사 시작을 했는데 재능이 있어. 재능이 있고 내가 축구 선수냐 아니면은 뭐 공부를 해야 되냐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축구가 너무 좋아. 그리고 프로가 되고 그리고 이제 많은 돈을 받고 아니면 뭐 많은 돈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축구 쪽에 나는 일을 하겠어라고 선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야 누군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즐거움을 느끼네 해서 뭐 코치가 되고 뭐 분석관이 되고 이러면서 점차 인정을 받고 하다 보니까 야망이 생기고 나 수석 코치 좀 해볼래. 수석 코치 하니까 감독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운적인 요소 내지는 본인이 과거에 했던 커리어를 인정을 받고 감독이 되고 그 감독이 됐을 때 과연 어떤 클럽의 감독이냐라고 했다가 좋은 성적을 내고 본인이 실력이 좋아서 1부 리그 감독이 딱 됐을 때의 그 압박감은 그 어마무시하죠. 전 세계로 봐도 세계 탑 리그에서의 감독 명수도 별로 되지 않고 얼마 안 되지 뭐. 네. 끽해봐야 한 60~70명인 거 아니야. 네. 근데 그 스포츠를 보는 사람들은 수십억 명이잖아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 그 압박을 받고 있는 두 명의 감독이 중요한 경기를 했죠. 북런던 더비. 한 명은 선수들에게 부담감 속에서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외부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울 것 같지 못하면 이 팀에서 떠나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결속을 한번 만들었던 아르테타. 또 한 명은 유벤투스에서 임시감독, 라치오에서 임시감독 모두 다 성공적인 커리어. 그러나 정식 감독이 선임이 되면 항상 좀 좋지 않았던 이고르 투오도르 감독이 부임한 토트넘. 근데 토트넘의 상황은 사실 뭐 아스날 팬 입장에서는 아스날도 우승 앞에 있기 때문에 절실해요라고 하지만 진짜 위험한 것은 토트넘이긴 해요. 지금 어쨌든 웨스트햄도 승점을 딴 상황에서 네. 점점 격차가 좀 4점밖에 차이가 안 나. 네. 이런 상황에 아마 투도르 본인도 굉장히 압박감을 느꼈을 텐데 그 압박감에서 승리를 한 건 일단 아스날이었고 어제 경기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쭉 돌아봤을 때 라이스가 눈에 띄게 이 정도로 못한 경기는 저는 손에 꼽는다고 봐요. 수비 맨디도 요즘에 영 폼이 좋지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4대1로 이길 수 있었던 거 토트넘의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이다. 주원 형도 라이브 들어가기 전에 이거 여기서 아스날이 못 이기면 이건 문제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스쿼드가 토트넘이 뭐 선수단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걸 떠나서 절반이 부상으로 빠져 있는 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뭘 할 수가 없어. 보면서도 느낀 건데 팔리냐가 차라리 미드필더에 있었다면 비스마가 후반전에 저지력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팔리냐가 미드필더에 있었다면 쿠두스가 좀 있었다면 포로가 돌아왔다면 뭐 오도베르가 좀 그래도 뛰어서 옵션이 되었다면 저는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스쿼드가 이 지금 판 외에 다른 어떤 변주나 트릭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어. 네, 옵션 자체가 한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플랜 A에 대한 어떤 완성도를 논하기에 앞서서 그냥 환경 자체가 너무 안 좋다. 그리고 대부분이 사실 뭐 포로 같은 선수들은 곧 돌아오긴 하겠지만 오도베르나 뭐 메디슨, 콜루셉스키 이런 선수들 장기 부상이잖아요. 오도베르도 그렇고 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스쿼드를 구성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을 수밖에 없네. 지금 그래서 남은 일정에 대한 어떤 부담이 토트넘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기록만 놓고 봤을 때는 48년 만에 북런던 더비 원정 최다 점수차 승리라고 합니다. 1978년에 5대0 원정승 이후 최다 점수차고 두 경기 더블 했는데 3골차 이상 더블 기록은 91년 만이라고 하니까 뭐 전체적인 이 성적의 흐름이 아스날이 조금 더 좋았다 하더라도 더비에서만큼은 치열한 경기였는데 이 정도로 기울었던 경기가 시즌이 많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토트넘이 안 좋다는 얘기도 되고요. 그리고 이 경기에서 이제 얘기할 만한 아스날 선수는 2명을 일단 미리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에제 그리고 요케레스입니다. 에제는 욕을 많이 먹고 있었어요. 사실 전반전은 부진했다고 봐요. 네. 왜냐면 그렇게 경기 자체에 많이 참여가 되지 못했고 그 에제는 그 형철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고 보니 형철이 더블 헤더를 했는데 어제. 네. 네. 노팅엄 리버풀하고 이제 요 경기까지 쭉 이어서 했는데 형철이가 얘기한 것처럼 안 보였어요. 그렇죠. 나왔나? 에제는 안 좋은 날은 이렇게 안 보여요, 아예. 그래서 오른쪽은 팀버랑 사카가 특히 팀버가 이날에 따라 유독 오버래핑을 좀 많이 해서 팀버와 사카로 오른쪽에서 그래도 측면 쪽에서 협업이 좀 되겠다. 그래 그러면 이제 안쪽에서 에제가 좀 더 뭔가 보이는 플레이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좀 정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스의 숫자를 채워주는 부분 또 세컨볼을 따내는 부분에서는 에제가 한 방을 살릴 수 있다 하지만 경기 자체에 녹아들지 못하니까 그 상대 백파이브가 딱 갖춰져 있을 때 수비를 끌어주는 선수가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트로사르랑 사카 정도만 그 역할을 좀 했거든요. 요케레스도 그렇고 에제가 그 위치에서 참여가 안 되니까 결국 다른 전반 공격진들이 상대 백파이브에 계속 좀 고립된다라는 인상이 전반에 강했는데 후반에는 에제도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고 비수마의 저지력도 전반보다 크게 떨어졌고 또 에제가 전반과 다르게 왼쪽으로 좀 많이 참여를 하면서 그래도 비수마로부터 좀 비수마를 공략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후반 되면서 에제가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후반전에 에제가 플레이가 많이 좀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뭐 골도 많이 넣고 2골이나 넣었으니까 지난 경기 에제가 아스날 이적한 다음에 6골 넣었거든요. 근데 5골을 토트넘 상대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이 뭐 토트넘 용도로 샀냐? 하이잭을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북런던 더비에서 골을 많이 넣은 선수가 1위가 피레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기억이 나요. 피레스가 항상 영국 언론에서 그 북런던 더비에 강한 선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에제가 벌써 5골이다. 앙리랑 반통수랑 동률이다. 이거는 뭐 굉장히 높은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요케레스는 어제 좋았습니다. 근데 역시 이것도 조금 보니까 그 골 장면 보니까 토트넘이 진짜 널널하더라고. 사실 아치그레이와의 1대1은 그레이 입장에서 너무 힘들죠. 네. 그 백스리 센터백이 있을 때 그레이가 센터백까지 가고 난 다음에 요케레스하고 경합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상황은 그만큼 토트넘 스쿼드가 지금 말도 안 되게 옵션이 부족하다는 거 보여주는 거고 이미 지쳐 있었고. 네. 그렇죠. 근데 요케레스가 그냥 뭐 토트넘의 수비가 좋지 않다. 뭐 베스트 11이 이제 완벽한 주전급의 그 수비수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요케레스의 어제 퍼포먼스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가벼웠고 그리고 슈팅 자체의 어떤 파워나 맞다. 코스나 이런 것들이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득점뿐만 아니라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벗어난 슈팅도 있었고요. 맞아요. 요케레스가 다른 요케레스를 이제 볼 수 있나? 물론 최근에 이제 요케레스가 좋긴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뭐 안정적인 어떤 그 이제 런던 생활을 할 수 있게 뭐 집도 구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좋은 영향들이 있는 것 같고 본인도 프리미어 리그에 맞게 멘탈이나 어떤 신체적으로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훨씬 나아졌어요. 네, 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네. 골 넣는 장면들 보면 왜 이 선수가 스포르팅에서 골을 많이 넣었는지 좀 알법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아까 주원 형도 말씀하셨던 빠따나 제주스나 카이가 못 가진 거죠 이거. 네, 슈팅 코스를 선택하는 거. 뭐 결과적으로 그게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볼 때 놀람을 느끼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순간순간 상황에서 이 선수가 그래도 골 넣는 법은 알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전술적으로도 좌우 윙이나 아니면 이선들이 수비를 좀 끌면서 사이 공간이 좀 벌어졌을 때 요케레스가 상대 수비하고 1대 상황을 만드는 그 상황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카야베르치가 부상 복귀를 하고 나서부터 서서히 이런 플레이들이 아스날이 팀적으로 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미 자리에 있는 선수가 이제 웨데고르가 아니고 하베르츠 아니면 이번 경기처럼 에제 이런 선수들이 요케레스랑 같이 박스에 뛰어드니까 요케레스에게 센터백 2명이 붙었던 걸 항상 한 명이 분산을 해주더라고요. 그럼 요케레스가 상대 2명이 아닌 한 명과 1대1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1대1에서 요케레스가 자신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아,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 한 명의 선수만 돌파하면 충분히 슈팅까지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플레이에 대한 공식도 생겼고 자신감도 갖춰졌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되고 나서 요케레스도 점점 더 편한 환경에서 경기를 좀 뛰는 느낌이다. 그런 생각을 좀 들게 하는 최근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토트넘의 압박이 헐겁고 수비가 못했던 것 때문에 골 넣은 것도 있긴 한데 최근에 요케레스 자체가 꽤 좋기 때문에 고무적이라고 보고 어제 이 사카에 대해서는 저도 이 기록을 보고 좀 놀랐는데 약간 잘한 부분도 있는데 답답한 것도 있었거든요. 1대1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선택을 조금 더 왜 좋은 대로 안 하지? 원래 사카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득점 장면에 사카가 다 개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맞죠. 그리고 저는 팀버도 공격적인 부분에서 이번 경기 꽤 잘했다 생각을 하는데 팀버가 오버래핑을 유독 많이 했어요. 맞아요. 보통 사카가 공 잡으면 팀버는 항상 안쪽으로 언더래핑을 많이 들어가는 형태의 움직임을 많이 가져갔는데 이번 경기는 좀 의식한 것처럼 계속 오버래핑을 많이 가져갔거든요. 뭐 왜일지 생각을 해보면 아마 사카에게 상대 수비가 항상 1대1로 견제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거 측면에서 좀 흔드는 용도로 또 가운데는 어차피 에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팀버가 오버래핑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사카가 그런데도 사실 스펜스가 전반에는 잘 막았으니까 조금 1대1에서 어려워하나 싶었는데 그럴 때 팀버가 활용이 되면서 팀버가 스펜스를 끌 때는 사카가 더 편해지고 파페사리를 공략하면서 네. 첫 번째 골 장면 때 기여를 했고요. 두 번째도 이제 팀버에게 만들어준 사카의 기점 패스 뭐 이런 과정들을 보면 팀적으로 사카의 견제를 팀버가 분산시켜주는 것 그러면서 팀버와 사카가 오른쪽 측면에 같이 협업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상당히 잘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끄러운 플레이들이 나왔고 사카가 결정적인 상황들 그래도 기여가 많이 됐던 이번 경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사카는 아스날의 확실한 무기죠. 확실한 무기죠. 기본적으로 이제 왼쪽보다는 오른쪽을 많이 활용하고 그거는 사카가 있기 때문이고 사카에게 계속 그런 그 1대1 상황을 유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돌파가 되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득점도 나오다 많이 보니까 나오죠. 당연히 사카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 약간의 답답했던 그런 모습은 뭔가 좀 경기가 아스날로 넘어갔을 때 사카가 이제 이따 아마 이날 경기에서 슈팅이 아마 1등일 겁니다. 네, 슈팅을 가장 많이 때렸는데 좀 무리한 슈팅을 좀 때리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카가 뭐 조절만 하다면 조절 못하는 선수도 아니고 훨씬 더 이제 팀 플레이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사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카라는 존재 때문에 아스날의 공격이 굉장히 단순해 보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잡았다가 이제 뭐 이 누구야 외대고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형적인 패턴이죠, 딱. 잡고 오른쪽 사카 돌파 하는 게 뭐냐 되니까. 이게 그 네. 맨날 장코치가 얘기하는 투맨 쓰리맨 플레이 그게 항상 나오잖아. 그러면서 이제 사카가 계속 이제 1대1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사카가 돌파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니 그게 확실한 무기니까 네. 계속 사용하는 거고 이 와중에 아스날이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뭐냐면 가끔씩 왼쪽이나 이제 그 중원 지역에서 뭔가 공격을 했을 때 뭔가 성공률이 높은 장면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그래서 이제 반가운 것은 요케레스의 솔로 플레이. 그러니까 즉 잡자마자 슈팅. 그죠. 그러니까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보여줘야 되는 그 간결함과 날카로움이 최근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날 경기를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카와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카는 무기는 확실하다. 그 다음에 보조 무기가 뭐냐라고 봤을 때 지금은 요케레스다. 그 왼쪽에 트로사르 컨디션이 좋거나 뭐 마르캄프가 제 역할을 해준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아스날 우승하는 거죠. 네. 그렇게 들으니까 우승을 못할 것 같은데. 마지막 말이 좀 되게 마지막 거 크게 듣고 나니까 네. 하나하나 생각이 요크레스 괜찮아졌고 사카는 뭐 잘하고 그다음에 뭐 사카 좀 안 된 마두에케도 있고 근데 왼쪽 트로사르가 잘 되거나 마르캄프가 잘 되거나 그거 하면 우승하는 거죠. 세 개 중에 하나가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아스날 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네. 왼쪽 윙 좀 사와라. 이제 그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토트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봤나요? 투도르의 토트넘은? 플랜 A에 대한 뭐 사실 스쿼드의 한계도 있지만 좀 쉽지 않겠는데? 왜냐면 전술의 리스크가 너무 커요.
전반전과 후반전에 같은 강도로 임하기 굉장히 힘든 힘들어.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이미 그 부분에서 체력도 토트넘이 전반과 비교했을 때 후반에 오히려 주중 경기를 치르고 온 아스날보다 집중력이랑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게 되려 후반전이 느껴졌거든요. 그게 놀라웠습니다. 그렇죠. 저는 후반을 걱정했어요. 아스날이 요즘에 후반에 계속 페이스가 떨어지게 눈에 보였으니까. 그리고 토트넘은 2주를 거의 쉬었고 아스날은 주중에 경기를 치르고 왔고요. 근데 웬걸? 얘네가 경기를 더 뛰고 왔나? 약간 그 느낌인 거야. 그리고 이 전반에는 아스날도 투도르의 토트넘을 미리 판단할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치.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다 생각해요. 근데 후반에 압박 대 압박으로 맞부려 놓으니까 투도르 전술의 장점이라고 봤던 압박도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계속 전술 끌고 가면 선수들이 이제 투도르의 지금 시원시원한 전환 때문에 간격을 좀 벌리면서 플레이를 하잖아요. 중앙 미드필더들도 마른모 형태 다이아몬드 만들면서 좌우로 갤러거랑 사르 흩어지고 가운데 시몬스, 아래쪽에 비수마 4명이 만드는 구조들이 많이 나왔다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보면 간격이 좀 벌어져 있어요. 좀 시원시원한 전개가 나올 수 있는 건 장점인데 거기서 한 번이라도 패스가 끊기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네. 후반전에 토트넘이 맞불놓으려고 하니까 되려 수비가 너무 많이 여유없고 그리고 지금의 스쿼드에서 90분 동안 집중력을 유지할 선수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비스마만 보더라도 이 선수가 90분 동안 집중력을 온전히 유지할 거란 기대가 안 되거든요. 원래도 그거 좀 안 되잖아.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와 이거 좀 리스크가 너무 큰데 지금 강등권하고 4점 차죠. 맞아요. 이 상황에서 쓸 전술이 맞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어서 같습니다. 웨스트햄이 25고 노팅엄이 27이고 토트넘이 29일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정도면 사정권입니다. 이거는 지난 시즌이랑은 완연하게 다른 게 지난 시즌은 유로파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강등 걱정은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래서 이게 토트넘이 정말로 강등당하면 어쩌지라는 칼럼들이 해외에서 나오는 게 정말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정만 놓고 봤을 때는 웨스트햄이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은데 웨스트햄은 지금 최근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거든요. 누누가 그냥저냥 팀을 좀 살려놔서 투도르도 임시감독 체제 아래서 여태까지는 성공을 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유베 라치오 때. 근데 이번에는 가장 어려운 임무를 좀 받은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명확하지 않은데 아마 그 직캠 보셨을 거예요. 투도르가 테크니컬 에리어에서 계속 올라가라 올려라. 반더벤한테. 근데 반더벤이 보고 그냥 슬렁슬렁 움직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어디에서 찍느냐에 따라 투도르가 반더벤한테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 이래갖고 또 반더벤이 누구 무시하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찍었느냐가 각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분명 그건 있는데 그건 확실하거든요. 반더벤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투도르가 뭔가 하라 그랬는데 안 움직이니까 뭐 하는 거야? 약간 이런 제스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그 아까 그 글라스너 감독이 얘기했었잖아. 지금 수정공 선수들은 다음 시즌에 어디에 뛸지 생각한다고. 그것처럼 토트넘 선수들이 하나로 모여서 이거를 이겨내고자 해도 쉽지 않은데 각자 좀 다른 생각을 하나? 그러니까 뭐 저는 그건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일단 나는 살고 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걸 비판은 할 수 없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뭐 다 그거는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런 게 계속 화면에 눈에 띄면 그거는 이제 팬들이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장면이 그렇다는 건지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각도에서 찍었는지 그 필드에서 위에서 본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근데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특히 반더벤은 프랭크 때도 한번 패싱 이슈가 있었으니까 참 뭔가 이 좀 작년이랑 너무 다르다.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반더벤은 우리가 야, 이 정도면 레알 가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얘기를 했었던 선수 아니에요? 파이팅도 넘쳤고. 근데 지금은 솔직히 얘기하면 속도 빠르고 태클 좋은 거 말고는 사실 아슬아슬해요. 그리고 팀 입장에서도 이럴 때 우리가 파이팅을 좀 넣어주고 집중을 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안 돼요. 뭐 그 투도르의 지시 장면이 어떤 결과 실제로 어땠는지는 뭐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냥 후반전 경기력을 보면 어딘가 다들 집중력이 떨어져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다 따로 노는 느낌? 이미 그게 45분 동안 경기력에서 되게 많이 보였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토트넘 선수들은 지금 어떤 선수들 지금 뭐 주목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팀 전력이 안 좋고 맨날 골 먹다 보면은 뭐 반더벤도 마찬가지고 뭐 비카리오도 마찬가지고 실제 실력이나 컨디션이 안 좋은 걸 수도 있지만 팀 성적과 더불어서 평가를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이 안 나죠. 안 나죠. 선수들도 그렇겠죠. 계속 골 쳐먹고 지고 하다 보면 좋은 어떤 퍼포먼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럴 때 이제 그 구심점이 좀 있어줘야 되잖아요. 필드 위에서. 근데 토트넘이 이렇게 봤을 때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전 리버풀이 암흑기를 버텨낼 수 있는 건 제라드의 존재였기 때문 제라드 때문이에요 진짜. 그때는 제라드 보려고 봤죠. 제라드 때문에 버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일 이제 힘들었던 시기가 이제 제라드가 말미에 좀 사타구니 부상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번 한 달, 두 달 빠져 있을 때, 와 그때 경기 보기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필드 위에 누구라도 우리가 설사 강등당하더라도 나는 토트넘의 어떤 그게 있는 그런 선수가 한두 명은 있어야 이걸 버티고 밀고 나가는데 지금 그런 느낌이 없지 않나? 라고 생각되는 게 토트넘의 가장 큰 맹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구심점이 이제 리더십을 인정받았던 주장 손흥민이었는데 빠지고. 떠났고 로메로는 지금 주장으로서의 위치에서 좀 걸맞은 행동이나 활약을 하고 있다 보니 아니죠. 힘들죠. 그래서 구심점이 참 없어 보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뭐 경기의 어떤 분기점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의 장면은 두 개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건 라야의 선방 장면. 그거 들어갔으면 또 마지막에 몰랐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는 얘기가 좀 덜 나오긴 하는데 어제 라이브 때 굉장히 뜨거웠던 그다음에 주원 형을 그거에 연이어서 이제 긁었었던 표현이 하나 있었죠. 뭐였더라? 그게 다 맛이 갔는데 그랬나? 그랬더니만 간 건 네 나이고 그랬어. 그랬더니 형이 진짜로 이건 너무 심한 말인데 이런 악플이 있나 이러면서 네, 진짜 이런 악플이 있나? 약간 뉴스에 나오는 아니 이런 악플이 있나? 아니, 차라리 욕을 하지 씨발. 간 건 네 나이고. 너무 노골적이. 이거 직설적. 내 입장에서는 이게 분위기가 뭔가 험악해질 때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얘기하는 어. 그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심한데. 막. 그래서 그 장면이 이슈일 법해요. 하나가 또 있다면 그 장면 이제 무한히 골이 취소된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 근데 그건 어쩔 땐 반칙이 아니고 투두루도 그렇게 얘기했죠. 어쩔 땐 반칙이라서 이거는 당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피해를 본 입장에서는 짱나고요. 짜증 날 수밖에 없고 근데 또 어쨌든 그 파이 동작이 조금 위험하다기보다는 뭔가 반칙으로 분리만한 빌미를 제공한 것 또한 맞긴 해요. 그러니까 팬들이 여기서 프리미어리그를 보는 팬들이 짜증이 나는 건 방금 형철이가 한 얘기랑 똑같아요. 어떨 땐 반칙이고 어떨 땐 반칙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게 너무 웃긴 일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게 아스날이었어요. 아스날도 그렇게 이번엔 이득을 봤잖아. 반대로 이게 왜 파울이야? 이러고 이런 경우도 있었을 거야. 제가 알기로 그때 뉴캐슬전 때 볼테마네가 볼테마네가 마가양이스하고 했던 그 장면에서 그게 골이 아마 인정됐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비슷했고 반대로 토트넘은 이제 에키티케가 그때 로메로와 맞아요. 경합이 있었을 때 그때 결국 그때 골이 들어갔던 걸로 아는데 같은 경기장에서 그 장면은 또 다른 판정이 나왔으니까 뭐가 맞는 거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일관성이 없으니까. 네. 그게 이 제일 문제야. 장면에서는 일관성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할수 없다고 없는 봐도 거다. 무방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팬분들께서 이게 뭐 아스날이 이제 우승 경쟁을 하고 제 입장은 그래요. 우승 경쟁을 하고 있고 주목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판정 하나하나가 아스날의 승리 그냥 승점 3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우승 경쟁을 하는 팀들께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더 이제 뭐 비판을 할 수가 있고 더 주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더 되고 파이어가 이해가 좀 돼요. 되죠. 그래서 파이어가 되는 것도 이해가 되고 반응도 이해됩니다. 근데 이런 장면들은 이 손을 세게 밀었냐 약하게 밀었냐를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점프를 하고 그 타이밍에 선수가 점프한 상황에서 중심을 잃어버렸다. 근데 그게 이제 좀 지능적인 수비수는 툭 살짝 밀었는데 다였다 하면서 이렇게 또 오버액션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진짜 아무리 좀 살짝 민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공중에 떠 있는 상태니까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모르는 일인데 대부분이라기보다 제가 이제 선수 생활을 하거나 다른 선수들한테 물어봐도 점프를 떴을 때 뒤에서 미는 동작이 있으면 앞으로 쏟아지는 동작을 합니다. 중심도 좀 잃어버리고 영향도 받을 거고. 네, 영향도 아예 없지 않으니까 하는데 이제 팬들이 보기에는 저거 심판 눈속이기 위해서 오버액션 한다. 막 이러면서 이제 비판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봐요. 예민하게 이제 저도 보시는 그렇게 봐요.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런 그 상황에서 판정에 대해서 일관성 이거는 쉽게라기보다 일관성 있게 판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 저거 왜 안 불어? 뒤에서 밀었잖아. 막 코너킥 상황에서 막 경합하고 뭐 했는데 왜 안 불어? 하는데 그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지금 상황처럼 불고 이거 파울로 골치라고? 부는 경우도 있고. 그 경우를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봐왔잖아요. 봐왔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 본인이 응원하는 팀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렇게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하는 장면이다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제가 하나 좀 덧붙이자면 마갈량이스. 제가 만약에 타팀 팬이다. 비오 선수일 가능성 굉장히 높은 선수. 그 정도 아니야? 너 지금 요즘 비호감 선수 아니 마갈량이스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아는데 네, 왜냐하면 아스날 팬들 사이에서도 마갈량이스의 어떤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저는 마갈량이스를 좋아해요. 전 살리바보다 마갈량이스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마갈량이스 나 싫어 그러면 뭐 왜 싫어하는지 알겠어. 그럴 그런 수 느낌의 있다. 선수라는 거야. 아스날 팬들 사이에서도 왜냐하면 마갈량이스의 약간 불안한 플레이 때문에 더 안정적인 수비수를 데려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살리바보다 마갈량을 좋아하는 케이스라 전 좋아하는데 인정합니다. 근데 뭐 마갈량스는 뭐든 이제 그런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면은 팬 입장에서는 저 시뮬레이션 아니냐, 너무 오버 플레이 아니냐라고 뭐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네. 그 최근에 현대의 축구를 보는 어떤 그 팬들의 리액션을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되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라는 건데 이제 어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받았고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얘기만 하니까 진정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얘기도 나왔어요. 이주원 이제 다 왔네. 뭐가? 노안이.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리액션을 세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네. 그래도 어쨌든 어제 1분기의 코멘트였다고 봅니다. 강건디 나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젊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나이가 가신 추맨이 제목에다가 추구하는 없습니다라고 받고 곧장 한 명 퇴장 1대1 버저비터 쳐맞고 무승부가 된 추가 장렬 첼시 번니 1대1 무승부. 그냥 봤어요. 저 경기 졸라 지루하더라. 와, 진짜. 저는 로세뇨 감독 부임하고 난 다음에 가장 좀 지루했던 경기 같아요. 가장 노잼 경기. 로세뇨가 그래도 저는 경기가 좀 다이나믹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경기는 쉽지가 않더라고. 아니 4분 만에 득점하고 나서 쉽게 이기겠구나. 벌레가 또 하위권 팀이고 또 주앙 페드로가 최근에 폼이 괜찮기 좋죠. 때문에 뭐 굉장히 좀 그 골 장면만 딱 쪼개서 봤을 때는 운이 따르는 뭐 슈팅 그리고 득점이긴 했습니다만은 전반 4분에 득점했던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계속 주도하면서 경기를 하다 보면 두 번째 골 나오면 2대0만 돼도 이 경기는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수많은 찬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넣지 못하고 1대1 되는 모습 봤을 때 그냥 안타까웠습니다. 그 와중에 한 명 퇴장당하고 포파나. 네. 아니 너무 바보 같죠 그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첼시는 전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첼시의 어떤 기조가 뭔가 지금은 파릇파릇하고 이제 젊은 선수들을 영입을 하면서 앞으로를 바라보는 팀으로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더 앞으로 더 나아지겠다라는 그 이미지. 그리고 지난 그 마레스카 감독이 있었을 때도 어쨌든 클럽 월드컵 때 우승도 하고 그랬죠. 하면서 굉장히 좋은 행보를 보여줄 줄 알았는데 이 수비 라인에서의 이 안정감, 베테랑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나마 경험이 있는 포파나마저도 네.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해준다면 답이 없습니다. 답 없죠. 네, 아무리 약한 팀이라도 프리미어리그입니다. 네, 울버햄튼도 리그 1위 팀과 비기는 리그예요. 그래. 그렇죠. 네. 한 경기를 쉬어갈 경기가 없다니까 네. PL은. 근데 이제 한 명이 부족하다? 이길 생각하면 안 되죠. 네. 상대방 가만두지 않습니다. 네. 능력 당연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넣을 수 있을 때 넣을 필요가 있었는데 그걸 해주지 못한 파머가 안타깝죠. 비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쉽게 가야 되는데 쉽게 가지 못했죠. 콜파머가 부상을 안고 뛰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다 알려져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파머가 가장 날카로웠을 때 모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1대0 리드 상황, 물론 뭐 수적 열세가 나오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 한들 그 뒤에 첼시의 이 노잼 경기라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너무 점유에 입각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 자체 너무 통제하려 했다. 좀 더 몰아치고 흐름을 타면서 아예 좀 더 경기를 지배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들을 날렸던 파머의 책임이 일단 제일 크고 팀 전체도 리드하고 있을 때 이후의 운영은 전체적으로 조금 실망을 많이 줬던 그런 경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결국은 실점까지. 로세뇨가 인터뷰를 했는데 세트피스 때 플레밍 선수가 헤더가 좋으니 자신이 생각했던 맨마킹 그 수비를 해줄 선수 역할을 이미 부여했다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디테일하게 봤구나 이미. 네, 근데 내가 지시한 선수가 그 역할을 하지 않았다 라고 인터뷰에서 아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 때 집중력 부재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좀 로세뇨 감독이 선수들 한 명의 어떤 책임을 공개적으로 좀 추궁하는 그런 또 인터뷰를 남기기도 했었죠. 세게 했네. 꽤 세게 했죠.
레드카드 변수가 첼시 좀 너무 심하다는 건 이미 이번 시즌 내내 첼시를 따라다니고 있는 꼬리표인데 마레스카 감독이 있을 때도 마레스카도 한번 퇴장을 당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리그 8번, 리그컵 1번. 리그 홈 경기가 6승이래요. 첼시가. 근데 퇴장은 8번이래. 너무 심각하죠. 그리고 홈에서 리드 못 지킨 다음에 승점 잃은 게 17점입니다. 이게 95, 96 시즌 20점이 있었대요. 아이고. 홈에서 리드를 못 지키면서 승점을 드랍한 게 20점. 근데 이 시즌 이후로 구단 역사상 두 번째로 지금 안 좋은 기록이 올 시즌이라고 합니다. 네. 퇴장당한 선수들 델랍, 주앙 페드로, 마레스카 감독, 카이세도, 산체스, 포파나, 찰로바, 귀스토, 쿠쿠레야 한 번씩 다 한 거야. 심각하죠. 그렇죠. 좀 심각하다. 로세니어는 그래도 인터뷰에서 내가 부임하고서 퇴장은 뭐 이번이 처음이었다. 뭐 그렇긴 해. 예,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근데 올 시즌 전체적으로 유독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무엇보다 퇴장을 너무 골고루 당하거든요. 맞아요. 한 명이 퇴장을 당하면 이 선수의 그래. 문제야. 딱 찔면 돼요. 예를 들어 로메로. 어. 근데 여기 골고루 당한다는 표현이 진짜 너무 웃긴데 골고루 정신을 못 차리는 진짜 거죠. 골고루 당하는 거야 이거. 네. 돌고 돌아요. 네. 이게 문제죠 지금. 나는 이 포파나의 퇴장도 꼭 필요한가? 좀 옐로 카드가 한 장 있는 애가 왜 왜 그렇게 해? 이런 걸 하지? 아니 위험한 순간이 아니잖아. 옐로 카드 있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해야죠. 생각을. 하고 플레이해야지. 그리고 본인들 팀이 그러니까 옐로 카드를 받았을 때 그냥 옐로 카드 받았구나라고 해서 그냥 그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뭐 플레이가 소극적으로 변하면 안 되니까. 안 되죠. 아니 근데 팀이 계속 퇴장을 당하면 그거는 이제 다 생각해야지. 야야야 이거 이번 또 퇴장 당하면 또 뒤집어 쓴다 이거 어. 또 팀 규율이 어쩌고 생각에 있니 없니 첼시 팀 색깔 졸라 막 뚜렷하네 뭐 이러면서 또 사람들 비아냥된다 조심해야지. 컬러가 퇴장이냐 뭐 이거 안 돼. 이 생각을 해야지. 하고 뛰어야지. 네, 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거. 근데 이거는 뭐 퇴장도 퇴장이지만 두 번째 골을 못 넣는 게 그냥 그래 그게 커요. 네. 그랬으면 저는 2대0 됐으면 그냥 킬더 게임 나왔다고 봅니다. 번리가 두 골을 따라잡을 힘은 있지 않으니까. 자, 뭐 어쨌든 이 와중에 그래도 첼시가 유니폼 스폰서는 찾았다고 합니다. IFS라고 하는데 이 기업이랑 산업에 쓰이는 스웨덴의 이 AI 소프트웨어 회사래요. 그래서 28년까지 파트너십을 계약을 했다고 하고, 근데 파트너십 계약한 건 28년까지인데 유니폼 이 잔여 경기까지만 뭐 이거는 이번 시즌까지만 한다고 그러는데 이 유니폼 스폰서는 원래 단기로만 한대. 뭐 그래서 이거는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네 플랜이 있나 봐요. 유니폼 미리 사신 분들이 나중에 또 스폰서 패치를 구매하려고 또 찾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소장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고 이러면 다음 시즌 유니폼도 아마 스폰서 없이 또 공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죠? 묘하네요. 네. 네. 그래서 아마 뭐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게 단연 계약하기에는 가격이 좀 애매한 가격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단기로 여러 가지 스폰서십을 받아서 구조를 좀 다양화하는 게 좀 더 좋으니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어쨌든 첼시는 이 클리어레이크 들어오고 난 다음에 기존 축구판에서는 좀 없었던 형태를 많이 합니다. 뭐 초장기 계약으로 묶는다거나 어린 선수들을 좀 많이 데리고 있는다거나 이런 스폰서십도 그렇고 그래서 뭐 나름대로의 특수한 길을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첼시. 뭐 요거는 이제 스폰서십이 박힌 유니폼이 나오겠죠. 그렇죠. 구매할 생각이 있나요? 저 유니폼 2개 있어요. 홈하고 원정. 근데 스폰서 있는 건 없잖아. 네 별로. 네. 그 매번 구입하면 네. 나만 하지 않습니다. 돈이. 그건 맞아요. 여기 비싸거든. 네. 꽤 세죠. 그리고 이 친구들은 또 스폰서도 또 바꾸고 맞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잔여 일정이 3개월밖에 안 얼마 안 남아서 남았어. 네, 그렇게 뭐 올 시즌은 오히려 스폰서 없이 그 유니폼 입고 뛴 게 훨씬 길어서 뭐 갖고 계신 팬분들도 나 그냥 스폰서 없는 버전이 더 예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그냥 크로에 패치 정도만 이렇게 달아서. 네. 뭐 그것도 디자인적으로 훌륭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시티 대 뉴캐슬의 경기 2대1로 맨시티가 승리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해야 될 선수는 당연히 오라일입니다. 그렇죠. 오라이의 멀티골이 아니었으면 뭐 이 아스날도 후반에 막 퍼지잖아요. 최근에. 네. 근데 후반에 퍼지는 건 맨시티도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경기. 그러니까 다들 좀 지쳐있다라는 게 눈에 띄는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라일리 진짜 잘하더라. 전반기는 왼쪽 풀백으로 네. 도쿠와 함께 호흡을 잘 맞아요. 맞추면서 정말 좋은 활약을 했는데 후반기 들어서는 이제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 네. 그래서 세메뉴랑 저 오라일리가 같이 사둘둘둘의 좌우 공미가 되고 이제 홀란과 마르무시 거의 투톱처럼 이제 배치가 되는 형태를 맨시티가 많이 고수를 하는데
혼란이 측면으로 빠져서 공간을 만들었을 때 그럴 때 오라일리가 박스로 뛰어드는 그 침투가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선수는 키가 190이 넘거든요. 오, 되게 커요. 네, 그래서 그 자신의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박스 안에서 한 방을 보여주는 그 능력도 이 선수가 좀 준비되어 있는 선수임을 여러 차례 입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라일리의 멀티골이 있었고 그다음 홀란은 이 경기에서 또 점점 진일보한다라는 게 느껴지는 것이 뭐 이번 시즌 그러니까 올해 초죠. 2026년 초에는 좀 득점 부분에서 부진하면서 초반에 기세가 좀 안 나온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이외에 경기력적으로 경기 전반에 끼치는 영향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쵸. 상대 수비를 압박을 한다거나 수비 복귀를 한다거나 이런 거에서는 혼란이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 그것도 많이 채워졌다. 그 오라일리의 결승골도 혼란의 도움이었는데 그죠. 벌써 리그돔 7개, 예, 리그 지금 2위거든요. 그래서 혼란이 뭐 지난 시즌 살라도 득점 도움을 다 이 왕 석권하면서 뭐 리그 우승을 이끌었던 것처럼 혼란도 맨시티가 지금 선두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대한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혼란이 이번 경기 덴번이랑 좀 붙어서 경합에서 좀 승리를 많이 했는데 그런 좀 굳은 일을 해주는 점, 측면으로 빠져서 동료들한테 공간을 만들어주는 점, 거기서 또 오라일리하고 잘 호응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 패턴 앞으로 일정에서 맨시티에게 좀 잘 먹혀들 수 있겠는데 네. 활용될 수 있겠는데 그런 가능성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혼란이 지금 22골이에요. 맞아요. 뭐 이미 뭐 어마무시합니다. 네, 사실. 근데 이게 그거야. 약간 우리가 예전에 킹과 탈곡기 했을 때 혼란을 거의 안 뽑았더라고. 맨날 골을 넣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22골이면 느낌이 좀 못 넣네. 이거 혼란 기준이 약간 달라. 다른 선수들이랑. 아니에요. 진짜 22골이면 진짜 엄청 많이 넣은 거잖아요. 정말 넣은 거죠. 근데 혼란이 경기당 한 골을 넣는 게 사람들한테 디폴트가 된 거야. 메시가 막 옛날에 전성기 때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랬을 때 우아는 하지만 뭐 메시 두 골은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거의 경기당 한 골이야. 거의 사실 한 골이 22골이면 조금 안 되잖아. 조금 안 되는 거지. 26년 초에 골이 안 나오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 야, 요킬에서 골 더 많이 넣었는데 막 그것도 얘기했었잖아. 그런 느낌인 거지. 근데 여기서 이런 영향력을 보여주면서 아주 대단한 22골이다?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럼.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혼란이 이런 식의 어떤 그 경기력을 계속 보여준다면 우리가 그 얘기도 하잖아요. 큰 경기에 약하다 혼란. 약간 뭐 그 있죠. 얘기도 이제 하는데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다 보면 본인에게 찬스가 옵니다. 와요. 예. 왜냐하면 다른 선수도 이제 막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혼란이 그야말로 다른 동료들에게도 골을 유도해주는 역할까지 그치. 완벽히 장착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거의 완벽하다고 봅니다. 네. 수비 스탯이 태클 1번, 클리어 3개, 헤더 클리어 2개, 지상 경합 6번, 공중 경합 5번. 덴번 같은 선수는 애지간한 저 선수들이 못 막아요. 워낙 그 피지컬적으로 압도적인 선수라. 근데 혼란은 가능하죠. 그쵸. 붙어주니까 덴번도 아마 어려웠을 거고. 그래서 뭐 굳은 일을 상당히 이번 경기 네. 도맡아서 잘했다라는 점은 좀 알 수 있고 요즘 저 다이아몬드 442 혹은 뭐 422로 볼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이 지금 펩 가르디올라 잘 정착이 돼서 이게 지금 후반기 플랜 A구나 맞아요. 라는 걸 느꼈고 또 후반전에는 그래도 맨시티가 아마 체력적인 부분도 영향이 좀 있었겠지만 밸런스를 갖추는 운영으로 최대한 리드를 지키려고 많이 좀 노력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잘 먹혀들고 유지가 되면서 2대1의 승리를 일단 리그에서 거둘 수가 있었죠. 4312 관련된 맨시티의 요 후반기 전술은 장코치도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뭐 그래서 그 얘기를 항상 제가 드리는데 펩은 단 한 번도 변화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좀 너무 뭉뚱그려서 티키타카 그걸로 그래서 그렇지 요즘엔 축구 쭉 보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도 잘 안 할 뿐더러 언제나 매번 변해왔다. 그래서 펩이 항상 리그에서 레이스를 잘하는 거죠. 세부적인 전술 변화를 주면서 팀을 잘 끌고 나가는 이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후반전에 아쉬운 모습은 계속해서 있어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고든 같이 빨리 뛰어댕기는 선수한테는 부담을 느끼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후반 되면서는 이제 오히려 디아스가 좀 속도에서 고전하고 네. 카드도 있었기 때문에 후산호프를 넣어서 적절하게 대처한 부분도 꽤 좋았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경기 중 그래서 수비적인 부분에 대한 운용도 잘 되었던 이번 경기 맨시티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노팅엄 대 리버풀 0대1 마지막 맥칼리스터의 버저비터가 터지면서 리버풀이 승점 3점을 땄습니다. 네. 위너 테이크스 R이라고 그러죠. 다 가져가요. 네. 이긴 결과가 결국 모든 걸 남게 되는데 노팅엄이 아무리 잘했어도 결과적으로 웨스트햄과 승점 차가 2점 차로 좁혀졌고 리버풀이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 한 경기 더 치는 맨유, 이번 라운드 승점 드랍한 첼시와 승점 동률을 이뤄서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대한 어떤 희망을 일단은 좀 가져갈 수 있게 된 상황이죠. 제가 리버풀 경기를 봤거든요. 네. 아 이거 이런 느낌 어디서 많이 봤는데 봤다.
첼시 경기다. 딱 진짜 딱 그 경기였어요, 진짜. 아하. 네, 뭔가 주도하는 것 같은데 답답한. 네. 그 실제로 스코어도 네. 뭐 결과적으로 이기긴 했지만 첼시 마지막에 네. 그 먹힌 거랑 비슷하게 지지부진한 좀 경기를 하다 이긴 거죠. 그 개인적으로 주도하지도 못했다고 생각해요. 아하. 네. 90분 동안의 그 주도는 다 노팅엄의 몫이었다 생각하고 네. 노팅엄은 잘했는데 졌다. 리버풀은 후반전에는 그래도 리버풀이 뭐 하려고 했어 많이. 전반보단 나아졌죠. 네. 전반이 진짜 불안했거든요. 근데 참 노팅엄이 보면서 느낀 거는 정말 이 팀 지금 골 넣은 선수가 없다. 스쿼드를 보면 정말 훌륭한 미드필더진 뭐 앤더슨, 쌍가레, 모건 깁스 화이트 갖고 있는 팀인데 저는 늘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윙들이 좀 아쉬워요. 이번 경기 때 허친슨이 좀 고군분투하고 뭐 기회 만들어주는 장면들도 있었지만 가끔 저 허드슨호드의 슈팅할 때 보면 약간 좀 그 성의가 없는데 네. 이런 슈팅들 나올 때가 있고 허친슨도 그렇다고 해서 타격이 매우 좋다 말하기에는 기복이 없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골 넣을 어떤 윙들이 좀 기복이 심하고 한 방이 좀 부족하다는 점 그게 정말 훌륭한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는 노팅엄인데도 늘 결정력의 부재로 많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고르 제루스가 최근에 득점을 하긴 하지만 이게 아직 리그보다는 컵대회 때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그죠. 이런 점들도 좀 아쉽고요. 그리고 누누 감독 떠난 뒤에는 셋피스 활용도 좀 노팅엄이 잘 안 돼서 밀렌코비치 그 머리를 활용한 셋피스 한 방도 예전보다 더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팅엄이 되게 많은 슈팅을 때렸고 정말 경기를 많이 지배했고 비토르 페레라가 오면서 션다이치 때랑 다르게 맨투맨 압박 정말 엄청 강하게 세게 하죠. 진짜 강하게 달려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종일관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리버풀의 대응은 지금 일단 아무래도 페레라가 부임 초고 고작 이틀 전에 공식전 첫 경기를 치른 거라서 리버풀 입장에서 대비하기에는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초반에는 되게 좀 신중하게 경기를 푼다. 여기에 비르츠까지 워밍업 중에 갑자기 다쳐서 그래. 존스가 나왔어요. 그게 컸던 것 같아요. 비르츠가 요즘에 있고 없고의 차이가 느껴질 수밖에 없을 만큼 비르츠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은 리버풀이 처음엔 비르츠 자리를 커티스 존스로 메꾸려고 했는데 안 되고 전혀 대처가 안 되면서 예. 전반 중반부터 맥칼리스터를 공미를 올리고 존스를 풀백으로 내렸죠. 뭐 굳이 존스를 변호하자면 본인도 선발로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경기에서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팀도 선수들도 아마 그 부분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반전에 끌려다녔고 그런데도 0대0으로 버텼던 것 때문에 전반은 뭐 여러 특수한 상황상 그럴 수 있지. 후반에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달라진 걸 보여주면 충분히 전반전은 뭐 이해되는 영역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후반전에도 내용상의 변화가 크지 않았어요. 여전히 리버풀은 살라랑 학포 굉장히 이제 지지부진한 윙들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이 윙들에게 특히 학포는 측면에 서면 안 되는데 계속 측면에만 두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캐리캐스가 오버래핑이 아니고 언더래핑을 많이 하더라고요. 캐리캐스 요즘 오버래핑 시켜가지고 좀 장점이 올라오나 했는데 다시 초기화가 됐습니다. 그 전술적으로요. 왜 선수품이 그렇게 아니고. 쓰지? 그걸 모르겠어요. 어. 학포를 왜 측면 플레이를 맡기는지 모르겠고 캐리캐스가 왜 안쪽으로 뛰어드는지 모르겠고 살라가 은금호보다 나은 점이 지금으로서 뭔가를 말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 지지부진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중앙 공미의 맥칼리스터 계속 부진하고 하면서 요즘에 리버풀이 조금 볼 배급 전환이 괜찮다 싶었는데 이게 다 비르츠 영향이 되게 컸구나. 엄청 커. 엄청 크다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그런데도 맥칼리스터 부진한 거 윙들 부진한 거 여전히 리버풀이 좀 경기력적으로 뭔가 팬들을 만족시키기에는 불안정함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는 사실 이길 만한 내용은 전혀 아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즌 말미에 사실 그 생각은 해야 돼요. 노팅엄은 잔류 경쟁을 하고 있는 팀인데 잔류 경쟁하고 있는 팀이랑 붙는 거 어렵습니다. 어렵지. 여기도 진짜 사직생의 그럼요. 이 의지로 뛰어드는 팀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긴 해요. 감독 교체 버프도 있고. 그쵸. 그래서 이 타이밍에 노팅엄 만난 게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근데 3점을 땄잖아. 그러면 그렇죠. 저는 된 거라고 봅니다. 참 이것도 웃긴 게 그 맥칼리스터 처음 골 취소된 장면은 꼴찌가 됐었죠. 진짜 꾸역꾸역 어떻게든 골이 그 아이나가 찬 공이 맥칼리스터 팔에 맞고 들어갔는데 핀볼처럼. 예, 그게 일단 골이 된 것도 웃겼고 네. 야, 팔 진짜 맞고 들어갔기 이런 것 취소.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결국 졌지만 노팅엄이 근데 강등 경쟁이잖아. 근데 그거 골 인정되잖아. 예를 들어서 네. VAR 없었으면 작살 나는 거야. 네, 노팅엄 강등이야.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 이것 때문에 졌어. 예를 들어서 이런 경기로 그렇게 되면 사실 어떤 팀은 잘못하면 그대로 쇠락의 길을 걸을 수 그렇지. 있어. 판정 그렇죠. 하나로. 그래. 진짜. 여기서 왜냐면 몇백억에서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지금 판이니까. 근데 기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꼴같자는 기사들이 올라오는 거 아시죠? 영국에서. VAR 폐지 이거 맞냐?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러니까 그게 정론이다는 아닌데 VAR에 대해서 회의론 이런 건 아닌데 약간 맹점 있죠. 있는 건 아는데 저는 아직도 그
이 사람들의 생각이 VAR의 이점도 있으나 이게 축구의 매력이나 이런 것들을 감소시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그 있죠. 의견 자체는 뭐 저 동의는 안 합니다만은 네. 어떤 느낌으로 그 얘기를 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자니까. 이게 옛날에 UEFA에서 그 페널티 박스에 추가 부심이 있었던 거 알죠? 그래 알죠. 60 하고 세리하고 그거 그랬었잖아. 맞아 맞아. 야, 3명만 두고 해. 페널티 시뮬레이션을 하든 뭐 팔 맞고 신의 손을 하든 그냥 가. 근데- 그것도 보면 그 축구에 솔직히 하나다. 그거대로 재미로 볼 거야. 어. 근데 이거 당장 FA컵이나 이런 거 보면 아우. VAR 없는 거 보면 못 봐주겠어. 그래, 이미 말안 사람들이 돼. 절대 안 되는 거야. 절대 안 돼. 왜냐하면 그 옵사이드 자체도 네. 이 라인을 아슬아슬하게 쓰고 선수들의 속도감이 빨라졌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사람들은 제대로 못 볼 수 봐요. 없고 안 되죠. 무조건 네. 오류 납니다. 오프사이드 자체가 오류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어. 만약에 VR이 없어서 마지막 그 반다이크가 오프사이드 의심됐던 장면 있잖아요. 그거 만약에 오프사이드 판정 나서 골 안 들어갔어요. 그럼 그거대로 또 리버풀은 그래. 보는 건데. 이게 졸라 아이러니 보니까 돈을 벌고 싶어. 근단 말이야. 그거 아세요? 혹시 벤치에 아시죠? 선수들 유니폼과 비슷하게 막 조끼 입히는 거. 왜 조끼 입히는지 아시죠? 그거지 스폰서 노출이랑 이런 것 때문에 아니죠, 그런 거 아니야? 아니죠. 선수들 조끼 입는 거. 어. 저쪽 부심이 봤을 때 선수 유니폼하고 똑같기 때문에 옵사이드 그거 하려고. 그거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조끼 막 입히고 하잖아 벤치에서. 그래, 그래. 근데 졸라 웃긴 게 뭐냐면 이제 벤치 쪽에 있는 부심을 1부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반대편에 있는 전광판도 꺼야 돼. 네, 그래야지. 광고 전광판 있잖아. 그것도 잘 안 볼 수 있는 거 그 아니야? 계속 반짝반짝거리면서 계속 왔다 갔다 근데 그거 하잖아. 못 끄지. 왜 광고인데? 돈이잖아. 그러니까 다 졸라 아이러니한 거지.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제대로 보게끔 볼 수 있게끔 환경은 다 해놔야 되거든. 왜냐하면 되게 예민하게 해요. 뭐냐면 선수들 스타킹 빨간색이잖아요. 테이핑 빨간색으로 해야 돼. 겉에 만약에 테이핑을 감으려면 뭐라 가지고 뭐 압박이나 여러 가지 어떤 신가드가 안 내려가기 위해서 테이핑을 감으려면 흰색, 초록색. 컬러를 맞춰야 되는 그 거죠. 계열로 해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경합을 했을 때 누가 발에 맞았는지 순간적으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야. 부심이 졸라 예민하게 그런 거. 근데 다른 거는 예민하게 안 해. 웃기잖아. 이기 때문에 VR 회의론 이거 말도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팀이 너무 많았고 그래. 기본적으로 인간이 볼 수 있는 눈에 한계가 있고 카메라는 발전하고 그 팬들의 시각은 발전하는데 주심 하나로 삑삑하면서 안 그걸 돼. 좌지우지한다. 뭔 소리야? 다른 스포츠들은 더 적극적으로 비디오 판독을 이용하고 있는 마당에. 말이 안 되지. 당장 그 뉴캐슬 빌라전 때 카바나 주심 네. 오심이 많았잖아요. 네. 이번 라운드 배정 정지됐을 거예요. 맞아요. 징계 내려져서. 카바나. 근데 여러분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주심 얘기하잖아요. 라리가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거긴 또 너무 심하다. 거기는 카오스예요. 뭐 하는 애들이지? 거기는 리가 차원에서 그냥 아예 다 정줄 놓은 것 같아. 손 놓고 있는 느낌. 그 PL 야 저런 개새끼들 보다가 라리가 좀 몇 경기 보면 아이고 프리미어리가 양반이었네. 약간 그 느낌입니다. 제가 이제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이번 시즌 초반에는 숲에서 히든풋볼 K 라이브를 하잖아요. 두렵습니다. 채팅창이. 벌써 저는 주목되는 분들 김우성, 이동준, 아하. 뭐 어떤 심판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판정 하나에 이제 뭔가 장난이죠. 잘못됐다. 그러면 그 채팅창에서 뭐 이제 와 이제도 계속 그 얘기만 하잖아요. 이 이게- 판정을 봤어요, 못 봤어요, 이거 그렇지. 맞나요? 근데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그게 맞나요? 뭐 그 선수로서 그 뭐 시뮬레이션하고 이렇게 뭐 하는 게 맞나? 뭐 이렇게 어제와 같은 이주원 그 상황. 놓아놨네. 그거 못 봤네. 또- 이 사람 여태까지 한 게 얼만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VR까지 없애라고? 아유 아 절대 안 되죠. 와, 씨. 안 되죠. 투기장이죠. 이 경기만 하더라도 VR 영향이 컸으니까. 컸어요. 예, 두 팀 모두에게 컸죠. 마지막엔 결국 그 또 한 번의 집념. 거기서 맥칼리스터가 결국 골을 넣었는데 그래도 득점 장면에서 맥칼리스터가 집념을 보여준 건 칭찬받아 마땅하고요. 노팅엄은 마지막 집중력이 너무 아쉬웠다. 아이나 선수가 특히 마지막 요즘 골라이나. 예전보다 확실히 장기 부상 여파 때문인지 돌아오고 난 다음에 영 그 모습이 아니더라. 폼이 떨어져서 수비적으로 매우 불안합니다. 이게 또 나와서 노팅엄 팬들이 좀 실망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일 거라 생각이 들고 노팅엄은 정말 잘했고 비토르 페레라 감독이 선수들의 전투력을 많이 올려놨는데 1대1 압박, 뭐 정말 전투력, 중원 장악, 뭐 션다이치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미드필드를 운영하려 하는 모습들 접근 방향 좋았어요. 네. 근데 골을 넣어줄 선수의 부족함 이게 너무 치명적으로 다가왔고 리버풀은 사실 뭘 하는지 알 수 없는 플랜 A. 근데 그런데도 굳이 그래도 어쨌든 올 시즌은 슬롯가 쭉 갈 거니까 뭐 나름 이해를 하자면 지금 타이밍에 노팅엄은 좀 쉬운 팀이 아니라는 것, 예측을 하기 쉽지 않아서 상대에 대한 대응 전술을 준비하기에 어려웠던 경기라는 점, 그리고
그런데도 일단 이겼다는 점. 이겼으면 된 거야. 그게 일단 크긴 큰 거 이 같아요. 타이밍에는 일단 이기고 봐야 돼. 전반에는 제 생각엔 그래도 로우 블록 세워서 음. 낮게 일단 노팅엄의 공격을 막으려 했던 시도는 네. 그게 오히려 결과를 내는 데는 꽤 유리했던 접근이었다 생각해요. 하지만 잔류에 대한 슬롯의 거취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면 지금보다 자신의 플랜 A에 대해서는 더 팬들에게 신뢰를 심어줘야 네. 그래야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과도 결과인데. 너무 그 감독 교체를 원한다. 아 근데 저는 원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냥 저 알론소.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런데도 원하지 않는다. 이긴 걸 보고 나니까 아니, 원하지 않는다고? 원하죠. 아 몰라요. 진짜. 난 그냥 진짜 이 새끼 이거. 그냥 솔직히 얘기해봐. 구단의 결정에 따라 해설위원 이명철 네. 빼고 그냥 네 인간 이명철로 얘기해봐. 몰라요. 알론소가 거기 벤치에 있길 바라잖아. 벤치 있으면 좋죠. 근데 이제 그냥 경기 보고 다른 구단 안 갔으면 좋겠거든요. 알론소가 네. 벤치 있길 바라잖아. 그때 그래서 만약에 그랬는데 맨시티 벤치에 딱 알론소 있다고 봐봐. 와 그거는 나는 내가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어떤 딱 우리 팀의 레전드가 감독으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요러 가지고 좀 아다리가 안 맞아서 딴 데 닦아 있어. 그러면 와 씨발 너무 아깝다. 계속 그 생각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슬롯이 리버풀에 앉아 있고 이제 알론소가 맨시티에 앉아 있어. 어때요? 아 힘들죠. 그래. 힘들지. 그리고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이제 아까 이제 슬롯의 플랜 A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아마 다음 이적 시장을 거쳐도 리버풀의 스쿼드가 완전히 구성되지 않을 거예요. 한 두세 번은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센터백, 맞아. 윙, 뭐 삼선 이게 지금 또 미드필더 뎁스까지 갖춰지려면 시간이 꽤 필요하거든요. 이거 한 번에 번에 이적 시장에 힘들어. 다 해결하는 건 욕심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즌도 스쿼드가 불안정할 가능성이 큰데 올 시즌 이미 스쿼드가 불안정한 부분에서 스쿼드의 영향, 보드진의 영향도 크지만 슬롯의 플랜 A가 지금 계속 뭔가 명확하게 팬들에게 납득을 줄 만한 그래.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감독 교체를 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해는 돼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어쨌든 결과는 또 챙기고 있고 챔스를 보낸다면 되게 누가 와도 어려웠을 시즌에 좋은 마무리를 했던 것 또한 맞아서 저도 아직은 슬롯에 대해서 좀 불안정한 시선으로 보고 있기는 한데 일단 올 시즌은 어쨌든 지금 이미 2월 말까지 왔는데 경제할 것도 아니니까 최대한 감독 입장에서 어려운 점은 이해하면서 뭐. 그냥 결과만 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시즌은 예, 그렇게 일단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테이블을 보니까 아스날이 한 경기를 더한 상태에서 61점, 맨시티가 한 경기 덜한 상태입니다. 27경기가 다인데 아스날 리그급 결승 때문에 한 경기를 땡겨 했죠. 그 경기에 처럼 비겼지만 그래서 지금 두 팀의 승점 차는 5점 차인데 경기 수가 아스날이 하나 많습니다. 빌라 51, 첼시 45, 맨유 45, 리버풀 45. 근데 맨유는 한 경기를 덜 했어요. 모르겠다 이거. 모르겠습니다. 빌라가 흐름이 안 좋은 건 맞아. 근데 리버풀이랑 생각하면 6점 차잖아요. 그렇죠. 사정권이긴 한데 경기가 지금 11경기 남았잖아. 아 그래 이 정도면 빌라도 괜찮아. 우리 분위기 다시 뒤집으면 돼라고 생각할 거고 리버풀이나 밑에 있는 경우는 괜찮아. 쟤네 내려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거니까. 근데 저는 이제 맨유를 중심으로 얘기하자면 이 오늘 새벽에 이제 돌아오는 새벽에 있을 이 졸라 경기가 중요하다. 되게 중요할 것 진짜 같아요. 왜냐하면 중요합니다. 이제는 좀 캐릭이 부임하고 나서 뭔가 좀 시간이 된 느낌이 나잖아. 아 그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캐릭의 색깔을 바로 보여줘 이건 아니고 이번 시즌 내내 그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맞아요. 중도에 부임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번 시즌 말미까지 맨유가 어떤 식으로 어떤 식의 행보를 보여줄지 그렇지. 좀 가늠할 수 있는 경기가 에버튼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이 경기에서도 저는 만약에 승리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캐릭의 분위기가 그냥 계속 가는 거고요. 네. 근데 여기서 지난 직전 경기 어쨌든 무승부로 끝났잖아요. 분위기 이어지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승점 3점이 아닌 그러면 경기 좀 불안하죠. 그럼 이렇게 되거든. 그렇죠. 알랑깔랑. 그래서 그거를 가름할 수 있는 그 경기가 내일 새벽에 있으니까 에버튼 맨유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춘몽과 함께한 히든풋볼 프리미어리그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뭐 이게 업로드가 됐을 땐 이미 히프K 라이브가 끝이 나고 이제 업로드가 준비 중이겠습니다만 이번 시즌도 히프캣 또 숲 라이브하고 유튜브 또 클립으로 올라가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